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방 하나. 우리 부부가 사는 곳은 작은 집 두 채가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반독립주택으로 거실이 13제곱미터 남짓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실을 포함해 집안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썼다. 거실에는 큰 그림이 몇 점 걸렸다. 그 밖에도 입체파 화가들의 세밀화와 원주민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남아메리카 작품들이 있다. 최근에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 거실에는 작은 그림 15점을 포함해 적어도 25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심지어 천장에는 루마니아의 어느 교회에서 가져온 중세의 동판화를 닮은 그림을 자석으로 붙여 놓았다. 가장 큰 그림은 높이가 약 1.8m에 폭이 약 2.4m였다. 이 모든 그림을 그렇게 작은 공간에 모아놓다니 방 하나, 심지어 건물 하나에 예술작품 하나면 충분하다고 앞서 말한 말과는 모순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집이 한 채뿐이라 좋아서 수집한 그림을 좁은 장소에 모아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공간을 꾸밀 때 우리는 건물 전체의 벽과 테두리에 36가지 색과 다양한 광택을 사용했다. 모두 1950년대 시카고의 한 조차장을 묘사한 사실주의 그림에서 빌려온 색깔들이었다. 우리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도움을 받았다. 소비에트 작품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공예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우크라이나 고무상들로부터 이베이를 통해 구입했다. 한때 나는 20여 명의 우크라이나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은 소련의 잔해 아래 묻힌 그림들을 썰어 모아 사진을 찍어 내게 보내주었다. 대부분은 끔찍했지만 어떤 그림은 참으로 놀라웠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읽어주세요. 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로켓과 레이더 앞에 서 있는 그림이 그랬고, 처량한 병사가 커다란 라디오 앞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1970년대 그림도 그랬다. 재능 있는 화가들이 현대의 사건들을 유화로 그린 작품을 보는 건 특별했다. 끝내 우리 집은 소비에트 회화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림들이 대부분 작고 저렴해서 몇십 점이나 구입해버렸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 소련의 인상주의는 독특한 개성이 있었다. 고전적인 프랑스 풍경화와 달리 대부분 거칠고 가혹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 캐나다 서부에서 자란 내 취향과 잘 맞았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는 동안 나는 감히 말하건대 역사상 그 누구보다 또 많은 그림을 접했다. 2001년부터 최소 4년 동안 이베이를 검색하면서 그림을 대략 하루에 1,000점씩 보고 그 중에서 좋은 작품 한두 점을 찾아냈다. 토론토의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 많았는데 러시아 또는 소련의 풍경화라는 이유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었다. 나는 구미가 당기는 작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출력한 뒤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테마에게 선택지를 태미에게 선택지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태미는 안목이 있었고 그림 훈련을 좀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지워내고 남은 그림을 구매했다. 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미술품에 둘러싸여 자랐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지금 아이들이 사는 집에는 내 그림들이 걸려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대학 연구실도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공들여 꾸며놓은 연구실을 떠나야 했기에 나는 우리 집 리모델링을 도와준 화가의 도움을 받아 새 연구실을 개조하기로 했다. 새 연구실은 창문이 막히고 형광등이 비추는 1970년대 공장처럼 끔찍했다.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30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죽고 싶을 것이다. 노조의 의무 조항과 그에 대한 관리자들의 해석 때문에 교직원이 연구실을 크게 개조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화가 친구와 나는 대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콘크리트 벽에다 약 2.1m 높이에 약 1.2m 간격으로 니켈 도금한 육중한 갈고리 한 쌍을 박은 뒤
한 면이 체리목으로 덮여 있고 샌딩과 스테인으로 마감한 18mm 두께의 판을 걸기로 했다. 짜잔! 75달러짜리 합판 8장에다 약간의 노동을 더하면 나무 벽면을 가진 연구실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주말을 이용해 합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 뒤 드롭실링을 칠하기로 계획했다. 드롭실링, 녹슨 환기통, 형광등은 지옥이나 진배 없다. 그런 비용 절감형 설비는 지독한 불쾌감, 따분함, 우울감을 유발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건축 기법과 가장 끔찍한 조명도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을 듯했다. 푼돈을 아끼면 큰돈이 든다고 하지 않는가. 천장에는 해머라이트를 칠하기로 했다. 마르고 나면 쭈글쭈글한 금속판처럼 보이는 이 페인트를 칠하면 사색적이고 독특한 느낌이 풍길 것이었다. 이것도 최소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가구로는 좋은 페르시아산 카펫, 품질이 괜찮은 커튼, 철제 책상이면 충분한 듯 했다. 주말에 몰래 작업하면 문명인으로서 붕괴하거나 자기를 경멸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연구실이 완성될 터였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심리학과의 한 선임 관리자에게 내 계획을 얘기한 것이다. 일전에 그녀와 나는 우리가 거주하는 층이 얼마나 추하고 연구실 분위기가 얼마나 음울한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나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었다. 심지어 모퉁이에 있는 그녀의 연구실을 고치는 문제를 두고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신이 나서 내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가 행복한 낯빛이 아닌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안 돼요. 순간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뭐라고? 이토록 보기 흉한 것을 더 좋게, 순식간에, 아무 문제도 없이, 이렇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바꾸려는데 안 된다고? 내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교수님이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순간 4가지 답변이 내리를 스쳤다. 첫째, 아니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둘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푼돈이면 되니까요. 셋째, 지각 있는 성인으로서 대학교에 있는 중요한 공간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대화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티격태격하는 아이들의 말다툼과 크게 다를 바 없군요. 넷째, 난 지금 지각 있고 합리적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군요. 그녀는 조금 위협적인 어조로 대화를 끝냈다. 더 이상 날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가 어리석었다. 허락을 구하다니.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었다. 나는 흥미롭고 아름답고 신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파워게임이 되고 말았다. 나는 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떤 것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즉시 내 전략을 조정했다. 화가 친구와 나는 이미 중간 관리자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완고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미 조금 더 비싼 플랜 B를 마련해 놓았다. 나무판을 붙이는 대신 벽에 칠할 페인트를 신중히 고르고 중간중간에 다른 색 페인트로 포인트를 주기로 하는 한편 어울리는 카펫과 커튼을 마련했다. 내가 고른 색들을 승인받기 위해 관리자들과 계속 싸웠고 결국에는 승리했다. 플랜 B는 플랜 A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원래 모습보다는 훨씬 좋았다. 나중에 나는 금속 느낌이 나는 가벼운 접착식 플라스틱 타일을 이용해 드롭실링을 구리색으로 바꾸고 벽에 그림 몇 점을 걸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조각상 2점을 진열했다. 학생이나 동료 교수가 내 방에 들어오면 뒤늦게 깨닫고 재차 주위를 둘러본다. 지금 내 연구실은 형광등이 비추는 끔찍한 공장이 아니라 창조성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방문자들은 놀라고 편안해하고 즐거워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측은 예비 교직원들을 내 연구실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토론토 대학교는 이 정도로 창조적 자유를 허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코미디 그 자체였다. 나는 오랫동안 이 모든 일에 관해 생각했다. 나에 대한 저항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하도 의아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저런 내가 이 연구실에서 진행할 연구가 두려운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때 나는 생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누라는 영양에 관한 이야기였다. 무리지어 사는 초식동물인 누는 개체를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다. 누는 한데 모여 있다. 누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생물학자들에게 누의 이런 특징들은 심각한 문제였다. 누 한 마리를 본 뒤 잠시 시선을 돌려 메모를 하고 나서 다시 눈을 들면 그 개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했다. 회장님, 네네. 결국 학자들은 잠재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붉은 페인트 한 통과 맨 끝에 헝겊을 쳐맨 막대기로 무장하고서 지프를 타고 무리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누 한 마리의 궁둥이에 붉은색 점을 찍었다. 이제 그들은 그 개체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잘만 하면 누의 행동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무리에서 구별되는 그 녀석을 근처에 항상 잠복해 있는 포식자들이 사냥했다. 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자는 한 마리를 특정하지 못하면 누를 쉽게 쓰러뜨리지 못한다. 무리 중에서 개체를 구별할 수 없으면 사냥은 불가능하다. 사자들은 한 번에 누 4마리를 추적하지 못한다. 대신에 개체 하나를 식별한 뒤 그 동물을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사냥한다. 따라서 사자들이 이런 어린 동물이나 다리를 절룩이는 동물을 쫓는 건 약한 놈을 골라서 추적하라는 자연의 이타심 같은 게 아니다. 사자들은 작거나 늙거나 병든 누보다는 멋지고 건강하고 맛있고 생기 있는 누를 만찬으로 즐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먹잇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화려하고 치장하고 돋보이면 사자떼가 달려든다. 그리고 사자는 언제나 존재한다. 목을 길게 빼고 있으면 칼이 온다. 이런 속담은 여러 문화에 존재한다. 영어 속담으로는 높이 자란 양귀비가 제일 먼저 낫지를 당한다가 있다. 일본에는 튀어나온 못이 제일 먼저 망치로 얻어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건 중요한 관찰이고 그만큼 보편적이다. 예술적 창조적 활동은 위험은 크고 보상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보상이 돌아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창조적인 노력은 위험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변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 고지식하게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면 바로 그 때문에 파멸을 피하지 못한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려고 해도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문 지식과 분업화 때문에 칸막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지루함, 권태, 교만, 미에 대한 무지, 영혼을 갉아먹는 냉소에 젖은 채로 죽지 않고 신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움츠리고 숨고 위장하는 무기력한 피식자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단순히 파격적으로 보이려고 혐오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조장하는 예술이나 추상미술은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나 또한 전통적인 미 개념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전통을 업신여기며 예술가인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정한 영감이 담긴 작품과 사기성이 농후한 작품이 불완전하게라도 구별되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개 우리와 멀어진다. 한편 정반대 오류를 범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이란 예뻐야 하고 노력하거나 도전하지 않아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식적이어야 하고 거실가구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이는 순진한 초보자 또는 예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전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다. 예술은 탐험이다.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예술을 접해본 사람은 대부분 예를 들어
인상주의 작품은 누가 봐도 아름다우며 전통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은 19세기 후반에는 인상파 화가들만이 지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상주의가 광고, 영화, 포스터, 만화책, 사진 등 모든 형태의 시각미술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인상파 화가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빛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이 전통적인 파리의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뒤 1863년 낙선자전에서 그 그림들을 처음 전시했을 때 쏟아진 건 박수가 아니라 조소와 격렬이었다. 형태가 아니라 빛에 주목한다는 생각은 당시에 너무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감정적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입체파의 화풍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상주의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이상하다. 그런 화풍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 언어에 들어와 흔해진 것 역시 상당히 놀랍다. 심지어 만화책에서도 다차원적이고 납작하게 묘사된 입체파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도 마찬가지다. 이 화풍은 이제 진보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시각 세계에 깊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세계를 인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천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세계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린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을 새기면 도움이 되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이유에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름다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며 무엇이 냉소주의를 영원히 막아주는지 상기시킨다. 아름다움은 목표로 똑바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손짓한다. 아름다움은 더 작은 가치와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사랑, 유희, 용기, 감사, 일, 친구, 진리, 우아함, 희망, 미덕, 책임 등 많은 것이 인생을 살만하게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아름다움이다. 한때 그처럼 찬란했던 광채가 이제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한들 어떠랴. 초원의 빛, 꽃의 영광, 이런 시간을 그 어떤 것도 돌려놓을 수 없다 한들 어떠랴.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그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지금까지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원초적인 공간에서 인간의 고뇌로부터 나온 위로하는 마음에서 죽음 너머를 보는 믿음에서 지혜로운 정신을 가져다주는 세월에서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당신은 과거와 관계를 끝냈는가? 당신이 과거에 아주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상상해보자. 사람들은 배신하고 큰 상처를 입혔다. 빈정거리고 험담을 해서 그들의 명성을 더럽혔다. 그들의 공을 가로챘다. 재물을 빼앗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그들을 속였다. 또는 당신이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이 현명해졌다고 가정해보자. 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당신에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유발한다. 왜 그럴까? 가해자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중장기적인 게임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 또한 그런 자신을 곁에 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방치하는 행위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자기 배반이든 타인의 소행이든 현실에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재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공포, 수치심, 죄책감이 함께 밀려든다면 당신이
당신이 구멍에 빠졌거나 구멍으로 떠밀렸다는 의미다. 좋은 일은 아니다. 더 안 좋은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너무 쉽게 남을 믿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너무 순진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 또는 타인의 악의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도록 진화한 감정 체계는 당신이 빠졌든 떠밀렸든 신경 쓰지 않는다. 감정 체계는 오로지 당신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연서님 찾으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감정 체계가 활성화하는 경보는 두려움에 기초한다. 경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위험을 상기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런데 현실의 일부분, 특히 위험한 부분은 당신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상도가 낮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당신도 완벽하진 않다. 당신은 전과 똑같은 미로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영민하거나 주의 깊거나 도전적이거나 조심성이 높거나 현명하거나 배려심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신의 감정 체계는 공포를 불러들인다. 공포가 끝없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끔찍한 일들을 이해하기보다 관심 밖으로 몰아내거나 다른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럴 만도 하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예를 들어 학대당한 어린이가 인간의 모든 동기를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을 리 없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왜 자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폭행했는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더 어린 아이들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분명 불운하고도 잘못된 사건이지만 이해하길 거부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건은 기억 한 켠에 자리를 잡는다. 그 영역은 위험으로 가득한 미개척지다. 잘 알려진 심리학적 진실에 따르면 과거에 겪은 위험하고 새로운 일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세계를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있는 곳을 알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가급적 완전한 이야기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당신이 어느 길로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기가 어딘지 계산하기 어렵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궁극적 이상이 투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성취나 사랑, 부 또는 권력의 획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려는 곳에는 행운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여주고 불우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춰주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계를 지도로 나타내는 까닭은 지금 있는 곳에서 가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 지도를 길잡이 삼아 이동하는 길 위에서 성공의 장애물을 만난다. 성공을 만나면 자신감이 쌓이고 유쾌해진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을 향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르게 나가고 있으며 단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가 옳다는 걸 확신한다. 반면에 장애물과 실패를 만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진다. 장애물과 실패는 우리가 몹시 무지하다는 걸 가리킨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가 아주 어렵게 쌓았으며 반드시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고 기억에 잠기고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냉소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거나 슬픈 일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는 자는 그 무지와 회피에 비례해서 고통받는다. 우리는 피하려고만 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잊어버린 기회들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실수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때 얻어야 했던 것을 지금 획득하고 기운을 되찾아야 한다. 물론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작은 불씨마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절망한 사람들을 봐왔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빠진 나머지 미래에 대한 냉소로 회피와 거짓을 합리화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옥이다. 그런 지옥에서 기어나올 때의 굴욕감은 그간 저질러온 불필요한 실수들에 비례해서 커진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만으로도 등줄기에 공포의 전율이 흐르는 걸 느낀다. 우리에게는 잠재성을 실현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자유는 없다. 과거에 실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불분명한 점을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절대 잊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낀다. 당신이 아주 어리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의 미숙한 자아가 사용하는 지도 역시 아이가 그린 집처럼 불완전할 것이다. 아이가 그린 집은 보통 어떤가? 그 집은 항상 도화지 중앙에 똑바로 서 있고 전면만 묘사되어 있다. 거의 항상 문 하나에 창문은 둘이고 외벽은 사각형에 지붕은 삼각형이며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이건 좀 놀랍다. 요즘은 연기 나는 굴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동그란 모양의 태양이, 집 주변에는 일직선으로 된 줄기 양옆으로 잎 2개가 펼쳐지고 맨 위에는 꽃잎이 활짝 피어있는 꽃 몇 송이가 그려져 있다. 아주 낮은 해상도로 집을 표현한 그림이다. 사실 이런 건 그림이라기보다 상형 문자에 가깝다. 아이는 집 또는 가정의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만 그려도 거의 항상 충분하다. 그림을 그린 아이는 그것이 집이라는 걸 알고 그림을 보는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도 그걸 집으로 생각한다. 그림은 마치 마술을 부리듯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지도도 그런대로 충분히 쓸만하다. 하지만 집안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아이의 그림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는 안 돼. 사각형 몇 개, 삼각형 하나, 같은 형태의 꽃 몇 송이, 활짝 웃는 둥근 태양은 집에서 흔히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무서울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고서 어떻게 트라우마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이해는 경험의 필요 조건이 아닌가? 이 모두가 엄청난 수수께끼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의 차원에서만 경험되는 건 아니다. 용어상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미지의 것을 만날 때 겁에 질린다. 이때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몸은 안다. 그리고 기억한다. 이해하라고 요구한다. 그 요구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를 공포로 얼어붙게 하고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원초적인 공포를 이해로 바꿔야 하는 무지막지한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받는다. 같은 구덩이에 2번 빠지지 마라. 내담자는 나를 만나자마자 어릴 적 함께 살던 사촌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몹시 슬퍼하며 울먹였다. 학대를 당한 시점에 몇 살이었냐고 묻자 4살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나이가 많았다고 묘사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녀의 묘사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흉악하고 가학적인 범죄자가 그려졌다. 나는 그녀와 가해자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2살요. 나보다 2살 많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그 순간 내가 그린 그림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상상한 것을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추정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당신은 다 컸습니다. 성인이 된 지도 꽤 되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을 겪었던 4살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당신은 사촌 오빠를 당신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6살이면 당신이 산 나이의 절반이 더 많은 나이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어른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촌 오빠는 6살이었고 당신과 거의 똑같은 아이였어요. 그러니 그때 일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6살짜리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당연히 서툴고 미숙하겠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성인처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프고 억울한 감정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2아이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지요. 의사놀이를 하곤 해요. 주위에서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게임은 쉽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학대한 존재가 한 성인을 강간할 때처럼 엄청나게 강하고 악의적인 힘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당신과 사촌 오빠는 단지 어른에게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어릴 적 경험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성인이 되는 동안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른으로 인지되는 손 윗사람에게 무기력하게 당한 4살짜리 아이의 공포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27살이 된 그녀의 자아는 그 기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취급을 조금이라도 당할 위험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과연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자 큰 위로가 밀려왔다. 이제 내담자는 그 일을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호기심의 결과로 여길 수 있었다. 그러자 사촌 오빠 그 상황,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녀는 그 사건을 어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사촌 오빠를 힘세고 악의적인 가해자로 자기 자신을 그런 힘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피해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공포에 자발적으로 맞서고 트라우마가 훨씬 적은 인과적 설명을 발견하자 마침내 그 기억과 관련된 공포와 수치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상담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이야기의 힘은 이토록 강력하다. 이 경험은 나에게 심오한 철학적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올 때 그녀의 기억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상태였다. 상담실에서 걸어 나갈 때 그녀의 기억은 확연히 변해 있었다. 그렇다면 어느 게 진짜일까? 언뜻 보면 원래 이야기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성빈 도화지 같은 4살짜리 아이의 마음에 각인되어 심리치료가 있을 때까지 바뀐 적 없는 이야기가 진짜 아닐까? 하지만 어느 날 어떤 걸 의미하는 사건이 다른 날에는 아주 다른 걸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말 희한하게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부모의 행동이 우리가 자식을 낳고 보니 더 잘 이해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느 기억이 더 정확할까? 성인의 동기에 대해 어렸을 때 품은 부분적인 그림일까? 성인이 되어 수정 보완하게 된 기억일까? 만일 후자라면 그것도 불합리해 보이진 않는다. 내 내담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았다. 원래 기억보다 수정된 기억이 어떻게 더 정확해질 수 있는 걸까? 귀신에 홀리다. 과거를 기억해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내담자는 또 있었다.
그의 기억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훨씬 더 철저히 가려져 있어서 기억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동성애자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증상들로 고생하고 있었다. 최근에 그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젊은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 그의 이모는 검사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조카를 다시 진찰해달라고 내 상담실로 데리고 왔다. 우리는 단둘이 만났다. 젊은이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지만 옷차림이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살아온 이력을 말할 때도 방향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안경테나 안경다리에 테이프를 붙인 자국도 없고 렌즈도 아주 깨끗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는데 조현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옷 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고 망가진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종종 수줍어하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대화를 잘해 나갔다. 나는 그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를 몇 번 본 후에야 나는 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를 조현병 환자로 진단했는지 알 수 있었다. 먼저 젊은이는 지난 4년 동안 우울하고 불안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또한 몇 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후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여기에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들은 함께 살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에게 중요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불행과 혼란에 빠지고 기질에 따라 심한 불안과 우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4년이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람들은 대개 1년 이내에 마음을 추스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불변의 법칙은 아니지만 4년은 너무 길었다. 나는 호기심이 일었다. 젊은이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증상도 털어놓았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신체적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였다. 하를 교차해 얼굴을 막은 상태로 몸이 태아처럼 웅크려졌다. 잠시 후 진정되고 나면 또다시 그 동작이 반복되기를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걱정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그 때문에 잠들기가 몹시 어려웠다. 이런 일이 불안하고 우울한 기간 내내 계속되었으니 그 동작이 아니더라도 수면 부족이 불안과 우울을 더 부추긴 것은 분명했다. 나는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내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담자의 가정 환경은 좀 특이했다. 미국 남부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그의 부모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대단히 미신에 심취해서 아들에게 귀신이 씌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었다. 내가 혹시 귀신 들렸다는 말을 그 의사에게 했나요? 라고 묻자 그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의사가 조현병으로 진단할 만도 했다. 내 경험상 이상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그런 설명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내담자를 몇 번 더 만나면서 그가 앓고 있는 병이 조현병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그는 이성적이고 의식이 또렷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발작적이고 이상한 경련이 밤마다 일어날까? 그때까지 나는 그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내가 세운 첫 번째 가설은 젊은이가 아주 심한 형태의 수면마비를 겪는다는 것이었다. 수면마비는 꽤 흔하며 주로 사람들이 똑바로 누워 잘 때 발생한다. 수면마비에 빠진 사람은 잠에서 반쯤 깨는데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렘 수면에서 빠져나와 꿈꾸기를 중단할 정도로 깨어나진 않는다. 사람이 꿈을 꿀 때는 깨어있을 때 운동을 지배하는 뇌 영역이 종종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꿈꾸는 동안에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다니진 않는데 신경화학적 기제가 수의극, 조직의 생리적 스위치를 꺼놓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서 빠져나와 꿈에서처럼 행동하다 다칠 수 있다. 수면 마비에 들어서면 반쯤 깨어 실제 세계를 어렴풋이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렘 수면 중이라 근육이 마비된 상태로 꿈을 꾼다. 그런 상태에서
온갖 종류의 이상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해서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현상은 운동불능이라는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기괴하고 무서운 공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여겨진다. 다른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아니면 호기심 많고 해부하기 좋아하는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젊은 내담자는 상당히 영특하고 글에 능통하고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밤에 다가오는 공포라는 책을 그에게 주었다. 수면 마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을 말해주는 책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허포드는 제목이 가리키는 야경증이란 올드해그, 민담에서 전해지는 경직된 몸에 올라타 극도의 공포를 주는 마녀를 말한다. 해그는 올라탄다는 뜻이다. 나는 경험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전체 인구의 약 15%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두려움과 마비, 숨이 막히는 느낌, 악의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보고한다. 내담자는 그 책을 읽고 나서 호포드가 묘사한 것이 자신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일반적인 수면마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첫째, 그의 경직은 잠들기 전에 일어났고, 둘째, 그는 운동불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섯 시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네. 뒤에가. 뒤에가 너무 아, 길어요. 네. 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사진. 아, 네. 자, 갑니다. 하나, 영지쌤 나오나요? 나오셨다. 하나, 둘, 셋. 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